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는 분명 다를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궐선거 끝까지 결과를 보지 않고 주무셨던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뉴스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1승 1패로 범여권과 한국당이 한 석씩 나눠 가지게 됐는데 막판까지만 해도 2대0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차장 이거 결과 보고 주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속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어느 정도 치열했냐면 개표율 99.98%에서 뒤집혔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역대 선거를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긴박하게 순위가 바뀐 선거 그냥 드물 것 같고요. 네. 물론 옛날에는 3표로 차이로 당날 결정돼도 있지요.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504표 차이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결정이 됐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 발표되는 순간에 생방송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 상황도 그러니까 패널로 나오신 저하고 또 다른 분 한 분 네. 계셨고요. 진행자도 있었는데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저렇게 네. 될 거라고는. 다만 이제 점점점 그래프가 양측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네.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쪽으로 접촉은 하고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뒤집어져서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고요. 네. 그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네. 정도였고 한 몇백 배 차이로는 당선이 윤곽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렇게 아주 극적으로 거의 뭐 500표 막판에 저렇게까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줄하고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던 상황이었죠. 사실 이번에 정의당이 가져간 한 석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실은 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그 의미가 제일 크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이 14석을 갖고 있고요.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한 석을 가져오면서 6석을 가져서 20석이 됐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계실 때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형성이 됐었고 적지 않게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었고요. 지금 이제 개혁 입법이란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거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상당히 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 더 협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 입법에 대해서 일정 부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고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법안 발의 문제도 그렇고 상임위 배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민주평화당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 정당이 다 좋은 결과를 어떤 국회 내에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지금 그래프는요, 바로 정의당의 희망사항입니다. 정의당의 희망사항? 결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요,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반대가 훨씬 더 큽니다. 장병원 원내대표는요, 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각종 정책, 탄력근로제 같은 정책만 하더라도 정의당과 너무나 다르다. 이거 원내 교섭단체에 대해서 반대가 더 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 작년과 지금이 시점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가장 큰 거죠. 예산이라는 돈 보따리를 지역에 풀려면 원내 교섭단체.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성사돼야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현재 바른미래당의 옛 동지들, 그러니까 호남 출신 옛 동지들과 지금 물밑에서 아주 활발하게 재결합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힘들 수도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 것 같고요. 내일 아마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선거를 앞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든지 내년에 배치를 단다. 이겁니다. 당선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깝게 졌든 아니면 가까스로 이겼든 어쨌든 간에 선거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범여권에서 한 자리, 한국당에서 한 자리 나눠 가진 셈인데 가장 이상적인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의 반응 먼저 볼까요?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우리 당과 정의당이 단일 후보가 승리한 것은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젯밤 모두 정말로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비록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 모두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과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는 분명 다를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통영 고성 지역은 원래 한국당 텃밭 지역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당에서도 나름 기대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19대 총선에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통영 고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분석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로 얻어왔으니까요. 후보 단일화 얻어왔지만 사실은 여당이 후보를 포기하면서까지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겼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PK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기초단체장을 싹쓸이하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PK에서 교두보정을 마련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 자체가 민주당이 기운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됐었는데 네. 이제 가장 이번에 큰 이제 특징은 재보선에서 경상도 표를 고들어가면 민심이 디비진 거죠. 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특히 이제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통영이 14만 명이고 고성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주로 통영 출신들이 와서 이제 의원들 많이 했는데 네. 양문석 의원은 통영 출신이고 점정식 의원은 고성 출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문석 후보가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었지만 사실 결과는 보다시피 거의 더블 스코어 날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크게 졌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시 민심을 제대로 확인하는 PK 민심을 확인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요, 조수진 부장, 네. 이 정점식 후보가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특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와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죠. 네. 황교안 대표와 정점식 전 검사장, 네. 지금은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만 네. 두 사람은 정통 공안 이론가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세대는 다르지만 황교안의 뒤를 잇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검찰에서는 모두 정점식 이렇게 아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통진당 위원정당 해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안 사건 수사로 두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강정구 교수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2003년 송두열 교수 사건 때문에 네. 지방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두 사건 모두 강력하게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두 사람은 구속 수사를 불가피하다 네. 이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이 보궐선거가 기초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졌거든요.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바로 이 부분을 딱 꼬집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것은 이 정권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이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 완산구 기초의원도 민주평화당이 가져갔다면 지금 여당은 호남까지 모두 잃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의원 선거는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곳에서의 패배는 굉장히 충격이 심했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 소식이 뜸했던 중진 의원들에게 오늘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당 큰일 났다. 아하. 왜냐하면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이 출범하고 어떻게 보면 비문 반문 중심의 국민의당이 바로 출범해서 총선을 치렀는데
호남을 석권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과연 호남의 적자가 누가 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범여권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전주에서 민주평화당이 기초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민주평화당의 당 지지율이 5%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네. 호남도 높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굉장히 우려 섞인 걱정을 지금 해줬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그런 분위기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1대1로 물론 됐습니다만 네. 지금 뭐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한 자리도 못 얻었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위기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겉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내세우진 않지만 네. 전체적으로 민심 자체가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 상당히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전에 뭐 기초단체장들이나 뭐 지방선거만 해도 민주당이 싹쓸이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큰 열풍을 불러 일으켰었는데 네.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동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뭐 인사청문회 과정도 그랬었고요. 네. 인사나 아니면 경제 문제 이런 문제에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얻어내지 못한 부분에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 결과 자체는 민주당에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선을 앞두고서 이런 결과가 또 약이 될 수도 있다. 네. 어차피 1년 동안 이제는 더 겸손하게 또 네. 당이 주도권을 쥐고 청와대에도 강하게 목소리도 내고 변화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하고 이러면서 당이 체질 변화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한 자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알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선거라는 게 여야 입장이 선거가 여러 개가 있으면 퐁당퐁당으로 한 번 지면 그 다음 번에는 또 크게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질 확률이 높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법칙이 있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PK뿐만 아니라 얘기 들으신 것처럼 호남에서도 민심을 심상치 않게 잃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요. 민주당을 향해서 아주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저수지에 쥐구멍이 뚫렸다. 여권이 오만했던 것 아니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런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자만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민주당의 완벽한 패배죠, 사실은. 네. 뭐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일단 통영고선을 말할 것도 없고 창원 성산에서도 사실은 민주당과 단일화를 낸 정의당 후보, 즉 진보 정의당의 아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500표 차이로 붙었거든요. 네. 저는 어제 그 선거 결과에서 가장 놀란 건 표차예요. 나중에 뒤집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저기서 500표 차이로 2등을 해? 이거 사실은 예측하기 힘든 선거였습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었을까? 이 경제와 관련돼서 민주당 현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바닥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이번에 창원 선상 선거운동할 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하는 그 후보들이 거기 이제 탈원전 관련된 업체들, 원전 관련 업체들 앞에 가서 매일 아침 출근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먹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공단뿐만 아니라 이 경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민심 자체가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마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보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은 정확할 것이고 또 하나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전주 이겼잖아요. 지원에서. 그 얘기는 뭐죠? 호남 민심의 주인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평화당일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지금 몸값만 올라가는 거죠. 아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호남에서 적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네. 호남발 정계 개편은 생기지 않을까? 네. 여기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예전 호남 중진들에도 몸값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박지원 의원 지금 어저께 두 발 쫙 뻗고 아마 잠 잘 주무셨을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박지원 의원이 아마 기분 되게 좋을 겁니다 했더니 조수진 부장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제가 어젯밤 11시 넘어서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바로 그렇군요. 이런 점 때문에.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 그 글 중에 제가 가장 재미있게 웃으면서 본 것이 네. 골프와 정치의 공통점. 예, 뭐라고 그런가요? 고개 들면 진다. 헤드업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 여당이 거만했다는 거죠. 아하.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골프와 정치의 공통점 한 10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 잘 되면 자기 이름을 새긴 물건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또 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네.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웃는 거는 민주평화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보십시오. 아하. 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청와대 전 대변인의 그 부동산 의혹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결사오위만 했거든요. 네네. 바로 그런 점, 그 오만한 태도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졌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 몇 가지 의미들을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각 당 대표들의 데뷔전이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 자, 각자 열세를 보였던 지역에 사활을 걸고 나섰던 선거였죠. 솔직히 말해서 양문석 후보는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 운동할 때부터 같은 동지로 같이 싸워왔습니다. 통영에서 컸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온 사람입니다.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문석이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강기현 후보를 찍어주심으로써 표로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기현! 자, 이 두 당 대표, 아까 설명을 앞서 들으셨죠? 민주당 쪽에서는 글쎄요, 어떤 PK 지역의 경고, 그리고 호남 지역도 민심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경고다라고 좀 박한 평가를 내렸다면 황교안 새 대표의 경우에는 1차 관문을 이제 통과한 것이다. 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이현주 의원이 줄기차게 공격해왔던 이 부분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손학규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좀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 특히 우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 시작하신 지요. 그렇죠.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국민적 명령을 무시하는 이런 식을 계속할 바에는 그러면 차라리 선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좀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현주 의원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판도 참 적지 않습니다만 선거 결과는 또 이현주 의원이 경고한 대로 또 됐어요. 손학규 대표 진짜 입지가 불안해지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3.6% 정도로 득표를 했는데 네. 오히려 민중당에 뒤져서 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내단체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성적표를 가져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민주평화당의 몸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발 정계 개편도 있겠지만 이번에 분명히 504표 차로 이제 한국당이 졌지만 바른미래당 표를 합치면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표차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지금 이현주 의원도 결국은 후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결국 야권발 어떤 보수의 통합도 굉장히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학규 대표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10% 이상을 획득할 거다. 이렇게 전망한 분은 거의 없어요. 아하. 그리고 이현주 의원 때문에 손학규 대표 입지가 흔들릴 거다.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른미래당이 과거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에서 잔류한 그러니까 호남 지역 의원들과 그리고 옛 한국당 의원들이 아주 묘한 동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정계 개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학규 대표의 어떤 입지보다는 바른미래당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 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번 보궐선거 작은 미니 선거였지만 전국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향후 당 대표들의 입지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오늘 2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